공휴일에도 이 일을 해야 하는 은택의 남편은 평일에 집으로 왔다. 그간 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그는 모아두었던 현금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잔잔한 대화를 했다. 그런데 당신하고 살면서 느낀 건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해? 시부모와 형제들에 관한 얘기로 시간을 채워왔을 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돌연 그가 은택에 대한 것을 물어온 것이었다. 난 칭찬보다는 주로 비난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게 됐나 봐요. 유년 시절은 아이가 부모의 성정을 내려받는 시기라고 일컬을 수 있었다. 백지 상태와 같은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부모를 따라 행동할 뿐이었다. 은택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결국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했기에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을 질책했다. 자기 힘든 것만 알아달라며 덤비는 은택에게 남편은 지쳐가는 것 같았다. 의욕을 잃은 얼굴로 그는 은택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 헤어짐을 통보하던 그의 얼굴은 진정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어두운 얼굴이 은택의 깜깜한 내면을 반증해주고 있는 듯 보였다. 용현내에게서 받았던 상처들을 은택은 남편에게 풀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은택의 화를 받아냈다. 부모에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은택은 언뜻 이해될 것 같았다. 도구를 들어 그의 머리를 찍어내리던 은택의 분노는 말하자면 용윤내와 관계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겉으로는 그가 저질렀던 잘못을 빌미로 삼고 있었지만 은택의 무의식은 용윤내에게서 받았던 폭력과 학대를 되갚음하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자기가 받았던 학대를 잊지 않았다. 용윤내는 은택의 가슴속에 울분을 심어놓은 존재였다. 용윤내로부터 폭언과 매질을 당할 때마다 은택의 정신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은택이 가진 내적 장애는 용윤내로부터 온 것이었다. 용윤내로부터 습득된 부정적인 감정을 꺼버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용윤내의 기질이 제게 들어와 있음을 알고 은택은 진저리가 쳐졌다. 용윤내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신이 나가서 했던 일들을 용서해요. 그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다. 바깥 생활을 하는 그에게 은택은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속박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살던 때를 잊고 탈 없이 크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바꾼 후 용윤네와 통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은택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용윤네는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와서는 벼랑 아래로 자신을 밀어서 죽여보라는 둥, 음식에 약을 타서 독살을 해보라는 둥 까닭모를 우격다짐을 해댔다. 그런 용윤네는 섬뜩했다. 폭력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이 견디기 어려웠노라고 은택이 말했을 때 용윤네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며 펄펄 뛰었다. 그런 일을 자신이 꿈에도 했을 리 없다면서 난리를 피워댔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을 주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온 용윤네는 키워준 감사함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며 은택에게 돈에 대한 말을 거푸해댔다. 용윤네는 의심이 많은 데다 변덕이 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교활한 그 심중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불평이 많은 성품으로 입에 늘 비난을 달고 살았다. 작금에 와서야 은택은 그런 용윤네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용윤네를 보아줬어야 되었다. 그 성품이 조악하든 훌륭하든 따지지 않고 용윤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했다. 용윤네에게도 철없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었다. 그도 미숙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었다. 살면서 겪게 된 자기 상처 때문에 용윤네가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다면, 게다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까지 열등하여 그 인성이 이상스러웠던 것이라 해도 그것까지 포용했어야 맞았다. 용윤네가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곳에 우연히 은택이 있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용윤네가 은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용윤네는 은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는 집의 주소를 대라고 소리를 질렀다. 용윤네가 찾아오면 공동주택에 소란이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놀이방 일을 그만두어야 될지도 몰랐다. 화가 잔뜩 오른 용윤네는 집 주소를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쫓아올 기세였다. 은택이 용윤네를 만나러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일찍 은택이 용윤네를 찾아갔다. 은택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양양한 얼굴빛을 띤 용윤네가 강다짐을 시작했다. 우리 사위가 요직에 있어서 컴퓨터만 타닥 치면 네 집의 주소는 바로 나와. 내가 말했지? 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엄마라고 불러봐라. 징그러운 뱀이 몸을 감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요사스런 뱀의 머리처럼 바짝 다가오는 용윤네의 얼굴이 소름 끼쳤다. 너를 그때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키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라니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며 누나를 불아리고 괴로움을 주던 용연내가 이제는 엄마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며 파투 다가앉았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들어왔던 인연을 끊어달라는 용연내의 말이 은택의 뇌리에 상흔처럼 박혀 있었다. 엄마라는 호칭은 입에서 뱉어지지 않았다. 용연내가 화제를 돌리더니 딴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도망을 나와 사는 천하의 쌍년인 줄은 내가 알고 있었지. 그래, 남편 없이 살면서 그 사이 어느 놈하고 붙어먹지는 않았니? 넌 그전에도 심심하면 사내에게 밑구멍을 벌려주는 갈보였잖아. 저에게 하던 버릇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살 바엔 인연을 끊어야겠어요. 은택이 일어났다. 그러자 용연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런 다음 은택을 가로막았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수그르기는커녕 거친 태도로 나오는 상대를 봐주지 않겠다는 듯 용연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를 갈았다. 용연내가 퍼올리는 분노는 요상한 데가 있었다.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만천하에 고해주겠다. 남들이 다 너를 보고 천하의 훌의 쌍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 나보고는 너 같은 년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다들 난리가 났어. 이상했다. 용연내가 어째서 은택을 적으로 인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 아는 사람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용연내는 은택을 누르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듯 보였다. 무슨 이유로 용연내가 은택을 향해 그토록 기를 쓰고 덤벼드는 것인지 수긍이 가지 않았다. 은택에게 퍼붓는 비난을 분석해보면 공교롭게도 그것은 용연내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네가 어떤 년인지를 내가 만천하에 반드시 고해주고야 말겠다. 뻗어오는 용연내의 손을 은택이 채뜨려 밀어버렸다. 그런 다음 쌀통으로 쓰던 사기 항아리를 들어서 바닥에 내팽개 쳤다. 순간 용연내가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을 손에 쥔 후 몸을 재빠르게 세웠다. 용연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을 은택이 날쌔게 낚아챘다. 이어 용연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에 쥐게 된 것을 은택이 아무렇게나 휘저어댔다. 찔러볼래? 저편에서 말이 들려오자 무엇인가를 휘젓는 자신의 행동에 놀라서 은택은 손에 들려있던 것을 내던지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사람을 간신히 떼어내고 미친 듯이 뛰쳐나가던 은택의 뒤로
악을 쓰던 목소리가 벼랑간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로 바뀌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택은 다시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무엇 때문에 엉켜 있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다툼을 계속해야 한다면 용윤네와의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은택은 칼을 휘두른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이 어느 결에 칼을 쥐고 휘두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연락이 끊겼던 은택이 사는 곳을 고분고분 알려주지 않고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들고 일어나니 용연네는 우라가 솟구쳤다.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었으면 된 것이지 학대를 했느니 어쩌니 시비하면서 언감생심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짓을 해본 적이 없는 용연네였다.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들어도 부족할 판에 근거도 없는 원망을 듣고 있으니 머리 끝까지 분이 치밀었다. 죄라면 남자 없이 홀로 힘겹게 자식을 키우며 산 것밖에 없었다. 늙음하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할 망정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이 괴로웠다. 절연할 것을 선언한 은택에게 악착같이 전화를 넣어본 용연네는 번호가 또다시 바뀐 것을 알고 주체할 길이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만나기만 하면 사생결단을 하듯 싸우다가 상대를 놓쳐버린 후 사는 곳도 알아내지 못한 채 연락할 길이 되쳐 묘연해졌다. 은택이 왔다 갔던 날 용연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를 끝낸 용연네는 퇴원 후에도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다녔다. 그러다가 은택이 왔던 날 벌어졌던 사태에 대해 작은 딸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 뒤로 쭉 용연네는 잠을 설치거나 날밤을 새웠다. 그렇게 밤을 보내던 어느 새벽에 용연네가 설핏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가 언뜻 깨어났을 때 누군가 공중에 서 있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꺼뭇한 공기를 가르고 슬금슬금 용연네에게 다가왔다. 검은 실루엣은 가까이 오자마자 무엇인가를 휘둘러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급작스런 공포감에 용연네가 누웠던 몸을 바로 일으켰다. 두 팔을 다급히 머리 위로 둘러친 용연네는 몸을 굽히며 뒤로 물러섰다. 날카로운 것은 저지 않은 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용연네의 정수리를 찍었다. 몸을 날려 일어서려고 하자 용연네의 두부에 뾰족한 것이 한 번 더 꽂혔다. 휘저어지던 칼은 용연네의 팔뚝에까지 긴 선혈을 만들어냈다. 일을 끝낸 사람은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가느스름했다. 그것은 남자의 뒷모양이라기보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여자의 뒤태였다. 침입한 사람이 은택임을 확신하자
용윤네는 우선 피가 나는 몸부터 수습했다. 남몰래 숨어들어 사람을 죽이려 한 은택을 신고하면 그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 터였다. 죄인을 단두대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용윤네는 하루속히 은택을 환한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내고 싶었다.